경상북도 시골 마을 출신 20살 청년 이민수.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대학 대신 군 입대를 택한 그는 소심한 성격 탓에 선임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기합과 모욕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겼죠. 야, 민수야! 니네 집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냥 농사 짓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야간훈련에서 눈밭에 쓰러진 민수가 의무실로 실려간 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현직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실화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력의 그림자 뒤에 숨은 채 묵묵히 고통을 견뎌낸 한 청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수는 20살이 되던 해봄, 대학 진학 대신 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집에 계시는 일이 드물었고, 어머니는 작은 논밭을 돌보며 가게를 꾸려나가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체격도 그리 크지 않았고 목소리도 작아서 자주 다시 말해달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 성격 탓에 민수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민수의 방에 들어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으셨습니다. 아들아, 군대 가서도 우리 민수답게 살아라. 누구한테 기죽지 말고 말이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험한 군대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부대에 도착한 첫날,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마을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았고 면회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선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병장 강철수는 28살로 부대에서 가장 오래된 고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목소리도 우렁차서 말 한마디면 생활관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강철수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신병, 이름이 뭐냐?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이민수라고 답했지만 강철수는 못 들었다며 다시 말하라고 했어요. 이민수입니다. 민수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자신감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철수는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민수는 경북 안동이라고 답했어요. 아, 시골 촌놈이구나. 강철수의 말에 다른 선임들도 킥킥 웃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민수의 힘든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기상나팔이 울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했고 생활관 청소며 빨래며 온갖 잡일들이 민수의 몫이었어요. 다른 동기들도 있었지만 유독 민수만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싫다고 말하지 못했거든요. 야간 점호 시간이면 강철수는 을에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민수야. 발 좀 빨리 못 놀리냐. 이렇게 해서는 군 생활이 안 되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보고해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루 일과를 보고했지만 강철수는 늘 불만스러워했어요. 목소리가 작다며 자신감이 없다며 답답하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어 소등 시간이 지나면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냥 버티자. 2년만 참으면 된다. 집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편지도 자주 오지 않았고 면회도 거의 없어서 더욱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가 고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 어딘가에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막막한 산만 보일 뿐이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과연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민수의 군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하나둘씩 부대 생활에 적응해 나갔지만 민수만은 여전히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특히 훈련 시간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체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감 없는 모습이 선임들의 눈에 거슬렸거든요. 어느 날 밤, 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진행되는 야간 행군이었는데 민수는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길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비틀거리면서 옆에 있던 상병과 부딪혔고 그 바람에 상병이 들고 있던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강철수는 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야, 이민수, 뭐 하는 거냐? 강철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강철수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훈련이 지연되잖아. 정신 좀 차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군인이 되겠냐고. 그날 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후 강철수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씻으러 가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민수만 혼자 강철수 앞에 서 있어야 했어요. 강철수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새끼, 집구석에서도 찌질하더니 군대 와서도 똑같네. 강철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니네 집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냥 농사 짓습니다. 강철수는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사꾼 자식이라 그런지 영둔하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상병 김덕배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김덕배는 평소 궁금한 것이 많은 성격이었는데 민수의 개인 신상 정보가 적힌 서류함을 힐끗 들여다보았어요. 부대에서는 각 병사의 기본 정보가 적힌 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름, 나이, 출신지, 부모 직업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덕배가 민수의 카드를 자세히 보던 중 부모 직업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 민수는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카드에 적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거 뭐야? 김덕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잖아. 하지만 그는 대충 보고 넘겼습니다. 아마 서류 작성 실수이거나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민수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강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임들도 하나둘 가세했어요. 식사 시간이면 민수의 식판을 일부러 흔들어서 반찬을 떨어뜨리거나 청소 시간에는 다시 더럽혀 놓고 다시 하라고 시켰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이 싫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특히 편지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민수에게는 편지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끔 어머니로부터 짧은 편지가 오면 강철수는 그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편지나 받을 시간에 다른 일이나 해. 그런 말과 함께요. 어느 날 밤, 민수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본 김덕배가 다가왔습니다. 김덕배는 평소 강철수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민수를 곱게 보지 않는 선임 중 하나였어요. 야, 민수야. 너 왜 울고 있냐? 김덕배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덕배는 갑자기 며칠 전에 봤던 서류가 생각났어요. 그때 본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소등 후 민수는 이불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 속에서 그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도 사람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민수로 살고 싶다. 다른 누구의 아들이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2달이 지나면서 민수에 대한 괴롭힘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철수를 필두로 한 선임들은 민수를 마치 만만한 상대로 여기며 온갖 굳은 일을 떠넘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빨래까지 대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강철수는 민수가 밥을 먹고 있으면 일부러 다가와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민수야. 너 밥 먹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그러면서 민수의 식판을 갑자기 밀어서 국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민수는 다시 받아서 먹어야 했고, 결국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얼차려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면 강철수는 민수를 따로 불러내어 온갖 이유를 대며 기합을 주었어요. 오늘 훈련 때 동작이 느렸다. 대답 소리가 작았다. 표정이 불만스러워 보였다. 등등 별의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활관 앞복도에서 무릎 꿇고 팔 벌려 뛰기를 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다시 하곤 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민수는 점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겨져 청소를 하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못 버티겠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곧바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민수에게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에서 민수를 찾는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면회실로 가보니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에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는 민수를 보자마자 많이 야위었다며 걱정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중대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중대장실에서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냥 평범하게만 대해주십시오. 특별히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 대화를 엿들은 강철수는 오히려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강철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야, 민수야. 너희 엄마가 왔다 갔네. 그런데 뭐라고 하시던가. 평범하게 대해달라고. 강철수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평범하게 대한다는 게 뭔지 아냐? 군대에서는 말이야, 잘못하면 혼나는 게 평범한 거야. 알겠냐? 그날 밤부터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강철수는 마치 어머니의 부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수를 더욱 괴롭혔어요. 다른 선임들도 가세했습니다. 상병 김덕배와 일병 박민호까지 합세해서 민수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너희 엄마가 평범하게 대해달라고 했으니까 평범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더욱 심한 기합을 주었어요. 민수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를 하자니 더 큰 보복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참고만 있자니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화내고 싶다. 나도 소리치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면 당장은 괴롭힘이 멈출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은 영원히 그 이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그냥 이민수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민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강철수는 일부러 민수가 근무를 설 때 방해를 했어요. 계속 말을 걸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러 소음을 내어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중대장에게까지 보고되었어요. 중대장은 민수를 불러서 질책했습니다. 야간 경계는 부대 보안과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민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선임들의 괴롭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중대장에게 무능한 병사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정말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야간 경계 실수로 중대장에게 찍힌 후 민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철수는 이를 빌미로 삼아 민수를 더욱 괴롭혔어요. 야, 민수야. 중대장님께 찍혔다며.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겠는데. 그러면서 평소보다 더 심한 기합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고 다른 병사들의 빨래까지 대신 해야 했어요. 며칠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청소를 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못 버티겠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다녀간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민수에게 또 다시 면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연락을 받지 못했던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면회실로 가보니 이번에는 한 중년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대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분에게 면회를 부탁하실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나 싶었거든요. 면회 시간 동안 그 여성은 민수의 안부를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선임들은 잘 대해주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민수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그 여성의 눈에는 민수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민수의 야윈 모습과 어두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면회가 끝나갈 무렵 그 여성은 중대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실에서 그 여성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민수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대가 힘든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를 그냥 평범하게만 대해주십시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면회인데 왜 이렇게 자꾸 같은 부탁을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혹시 민수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이 대화를 복도에서 우연히 엿들은 상병 김덕배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수의 신분에 대해 궁금했던 차에 이렇게 작교 면회가 오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김덕배는 다시 한번 민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그 여성이 돌아간 후 강철수는 또다시 민수를 불렀습니다. 야, 민수야. 오늘도 면회가 왔더라. 그런데 이번엔 누구였냐? 민수가 어머니 지인이라고 답하자 강철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인이 면회를 와. 참 특이하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밤부터 강철수의 괴롭힘은 한층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합을 주는 것을 넘어서 민수의 정신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이 그냥 평범한 농가가 맞냐? 그러면서 민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고통이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영원히 그 이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문득 면도칼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면회 때 당신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민수가 건강하게만 돌아와 주면 된다고. 민수는 면도칼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무렵 상병 김덕배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행정병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김덕배는 몰래 민수의 개인 신상카드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 직업란에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김덕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확인해봐도 틀림없었어요. 그는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분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괴롭혀왔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덕배가 민수의 신분을 확인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서류상의 오류이거나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민수에게 자꾸 면회가 오는 것이나 그 며느리들이 중대장을 만나려고 하는 것 등을 생각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김덕배는 조심스럽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매일 밤 기합 시간이 길어졌고 낮에도 틈만 나면 민수를 불러내어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제는 민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민수와 가까이 지내다가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12월 초 강원도 산골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부대 주변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야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한겨울 야간 행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강철수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민수야. 오늘 야간 훈련 때 물통 하나 더 들고 가. 강철수가 20리터들이 물통을 민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왜 저만 추가로 들고 가야 하는지 묻는 민수에게 강철수는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훈련 태도가 불량해서 그래.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 오후 11시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져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기본 장비만 메고 있었지만 민수는 20리터들이 물통까지 추가로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눈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통 때문에 중심을 잡기 어려웠고 눈 때문에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호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계속 민수를 재촉했어요. 야, 민수야. 뭐하냐? 빨리 따라와. 산 중턱쯤에서 민수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눈밭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통이 굴러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민수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강철수와 다른 선임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수를 도와주기는커녕 비웃기만 했어요. 강철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 이것도 못 버티냐. 정말 답답하네. 다른 선임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무슨 군인이 되겠어요. 민수는 눈밭에 쓰러진 채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쉬긴 뭘 쉬어.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뭘 해도 안 돼. 그냥 여기서 얼어 죽든지 해. 그 순간 강철수는 정말로 민수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갔어요. 민수는 혼자 눈밭에 남겨졌습니다. 사방은 온통 어둠이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건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한참 후 순찰을 돌던 당직 부사관이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부사관은 깜짝 놀라서 급히 민수를 의무실로 옮겼어요. 민수는 심각한 저체온증에 걸려 있었고 의식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무관은 즉시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이 심각했어요. 이 사건은 곧바로 중대장에게 보고되었고 중대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야간 훈련 중에 병사 한 명이 쓰러져서 의무실에 실려왔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었거든요. 중대장은 즉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민수가 다른 병사들과 달리 추가로 물통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대장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민수만 추가 장비를 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른 병사들은 민수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어요.
의무실에서 민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정보는 즉시 사단본부로 보고되었고 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김덕배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 부대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그 결과로 의무실에 실려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강철수와 다른 선임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의무실에서 깨어난 민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특히 손발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의무관 중위가 다가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기분은 어떠냐? 많이 아프냐?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의무관은 민수에게 어제 밤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왜 혼자 추가 장비를 들고 있었는지, 다른 병사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의무관은 끈기 있게 민수를 설득했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의무관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괴롭힘에 대해, 매일 밤 이어지는 기합에 대해, 그리고 어젯밤 강철수가 자신을 눈밭에 내버려 두고 간 일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무관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선 명백한 가혹행위였거든요. 의무관은 즉시 이 내용을 중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만류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다고, 그냥 참고 버티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어요. 뒤이어 사단 참모장과 다른 간부들까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많은 높으신 분들이 자신을 보러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단 참모장이 민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수 이병, 몸은 좀 어떠한가? 민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예의상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참모장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부대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왜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무관의 격려에 힘입어 민수는 조금씩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이병, 혹시 자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호입니다. 민수가 답하자 참모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부 장관 이민호 말인가.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이제 와서는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참모장은 민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민수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의 말에 참모장과 다른 간부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젊은 병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었어요. 참모장은 즉시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관련된 모든 병사들을 불러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여전히 민수가 그저 허약한 시골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사단본부에서 조사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강철수를 비롯해서 민수를 괴롭혔던 모든 선임들이 하나씩 불려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조사인 줄 알았던 그들도 점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철수가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조사관의 첫 질문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이민수 이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소 어떻게 대했는가? 강철수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어요. 평범하게 대했다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증언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의 목격담까지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조사관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강철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야간 훈련 때 왜 민수에게만 추가 장비를 들게 했는가? 왜 민수가 쓰러졌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는가? 매일 밤 기합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철수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수 이병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가? 강철수는 농부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다. 자네는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괴롭혀온 것이다.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야 그동안의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면회가 왔는지, 왜 민수가 그렇게 참고만 있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민수의 정체가 밝혀진 지 이틀 후 사단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사단 참모진들과 함께 중대장,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출석했어요. 강철수를 비롯해서 김덕배, 박민호 등 민수를 괴롭혔던 선임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서 한 병사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강철수는 손을 떨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후임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사단장은 강철수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장난이라고 했는가? 한 병사를 눈밭에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장난인가? 사단장의 호통에 강철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덕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강철수 병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사단장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방조도 가담과 같다. 동료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죄다. 김덕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의무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민수는 사단장에게 경례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철수와 다른 선임들은 민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사단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이병, 자네가 겪은 일들을 다시 한번 말해보겠는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대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매일 밤 이어지는 기합, 식사 시간마다 당하는 괴롭힘, 편지를 빼앗기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눈밭에 버려진 일까지. 민수의 담담한 목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증언이 끝나자 사단장이 강철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강철수 병장, 지금 들은 것이 사실인가? 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아들인 줄은. 그 순간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수는 강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장님, 제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는 장난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싶습니다. 민수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강철수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단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의 본분을 저버렸다. 동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동료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이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단장의 엄중한 목소리에 관련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병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요. 민수의 말에 사단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었어요. 강철수는 영창 30일과 함께 전속 조치가 내려졌고 김덕배와 박민호도 각각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대장 역시 부하 관리 소홀로 문책을 받았어요. 사단 전체에는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철수는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영창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정말 잘못했다. 강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수는 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장님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후배들을 잘 돌봐주세요. 민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강철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민수에게는 부대 이동 제안이 왔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혹행위는 사라졌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훨씬 건전해졌어요. 민수는 이제 다른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민수 자신의 용기와 인품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한 병사였다. 그리고 이제 나처럼 힘든 병사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일병이 되어 후배들을 돌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그동안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혹행위는 자취를 감추었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훨씬 인간적으로 변했어요. 민수는 이런 변화에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새로운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진우라고 하는 20살 청년이었는데 민수와 비슷하게 소심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금세 부대 생활에 적응했지만 진우만은 여전히 어색해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진우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어요. 민수는 진우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부대 생활은 어떠냐? 많이 힘들지. 진우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수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선임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실수할까 봐 무서워요. 민수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 나도 그랬거든. 천천히 배워가면 돼. 실수해도 상관없어. 그게 배우는 과정이니까. 민수의 말에 진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선임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민수는 진우를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보살핌이었어요. 진우가 실수를 하면 다그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고 힘들어하면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가 민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임님은 신병 시절에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 같은 후배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진우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임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다른 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서운 곳도 많다던데. 민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부대도 예전에는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민수는 사단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장은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달라졌다. 자네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장이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장교로 임관해서 계속 군에 남을 생각은 없는가? 자네 같은 사람이 군에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하지만 민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대 전날 밤, 부대 전체가 민수를 위한 작은 환송회를 열었습니다. 진우를 비롯한 후배들은 물론이고 동기들과 선임들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심지어 강철수도 영창에서 나온 후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지만 특별히 허락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강철수는 민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나도 많이 깨달았어. 이제 다른 부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후배들을 잘 돌봐주고 있어. 민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병장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제대 당일 민수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2년간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민수는 부모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씩씩해졌구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시더라. 민수는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려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1년 후 민수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강사로 일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었어요.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니며 새로 입대하는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인권의 소중함과 건전한 병영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강의를 하던 날,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한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같은 꿈을 가진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여전히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병사들이 변화하고 있고 건전한 병영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민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민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